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자, 상하이 MWC 2026년이 끝났습니다. 제가 바로 어저께 귀국을 했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시죠. 상하이 MWC 행사장에 왔어요. 아까는 완전 잘못 갔었는데 지금 제대로 왔고 MWC 분위기 나네요. 보이는 것처럼 여기저기 MWC 앱 준비하라는 얘기도 있고 이래야지 이런 분위기였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좀 틀렸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행사장 구경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가볼게요. 통과 이런 거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냥 MWC 보여주게 되면은 통과 가능하고 여기도 사진 찍을 수 있게 저런 공간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입구 들어갈 텐데 N1부터 시작해가지고 N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돌아보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리 자체가 어렵진 않아가지고 하나씩 합격하는 것처럼 보고 돌아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MWC나 CS 영상을 소개했었을 때에는 가서 부스 좀 돌아보고 천천히 볼만한 시간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팀을 인솔해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보거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보다도 직접 좀 생각했어야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게 나왔었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몇 개를 섞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선 행사를 보게 되면은 바르셀로나하고 상하이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행사가 메인 행사입니다. 매년 3월 달에 열리고 제가 매년 가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상하이에서 열리는 행사는 이제 아시아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MWC 상하이란 이름이 아니었었다가 시기를 잡아서 그때부터는 상하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규모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이루어진 행사이다 보니까 이쪽 행사에는 업계로 따지게 되면은 한 400곳에서 500곳 정도? 그 정도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메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3,000곳 정도가 참여하다 보니까 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행사 자체에 대해서 전체 테마는 같이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 GSMA에서 바르셀로나를 AI의 시대 이걸 선언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들은 있어요. 다만 아시아, 그것도 상하이에서 열리다 보니까 중국 쪽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쪽이 메인입니다. 조금 더 아쉽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메인으로 참여를 계속 해왔었었는데 이게 시기가 2017년, 2019년부터는 점점 빠지게 됐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행사가 됐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안 가기 시작했으니까 2019년 여기 삼성전자 마지막 2026년 바로 올해 좀 고무적이었던 일이 M4관이라고 있는데 그 관에 경상북도 기업이 공동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행사는 그 상하이 MWC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 쓰시기 위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가면 재미없는 행사입니다. 이건 확연하게 좀 달라요. 가서 좀 체험해보고 만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설명적인 것들이 많고 대신에 전체 흐름을 한번 읽고 가시게 되면은 이거는 내년에도 다시 한번 가봐야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행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상하이를 가봤었는데 내년에도 좀 다시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상하이에서 열리는 행사고 중국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중국어 쓰시는 분들밖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우주 인터넷이에요. 제가 총 4가지를 이야기 드릴 텐데 이 우주 인터넷 프로젝트는 지금 스타링크 때문에 더 유명해지기 됐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프로젝트들이죠. 중국도 시작했었습니다. 이거를 챔판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1000개의 도시예요. 중국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다. 이걸 시작하겠다 우리도 G6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라고 2016년에 선언을 했었고요. 2023년에 상하이 정부 차원에서 67억 위안, 1조죠. 이거를 투입하겠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 3년 전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 저궤도 위성을 18기 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최종 목표는 15,000기 이상으로 촘촘하게 지구 전체를 감싸겠다. 요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타링크하고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딱 어울리는 것들이죠. 상하이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하이? 그렇다면 지금 상하이 MWC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는 회사를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 회사예요. 스페이스 세일.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 스페이스 세일이라고 하는 회사는 유명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도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 관련돼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보셔야 되죠. 회사가 설립된 게 2018년입니다.
2018년이니까 앞이랑 비교해 보시게 되면 2016년에 G60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설립이 된 거고 이 회사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기 시작했던 시점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2023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가 나왔습니다. 6월 초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에 12번째 발사를 했는데 벌써 200기 이상의 위성을 띄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200기 이상이 띄워진 거예요. 옆에 있는 거는 6월 19일이니까 따끈따끈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다이렉트 투 셀을 성공시켰죠. 자, 다이렉트 투 셀, 저희 방송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었지만 우주 인터넷 핵심 중에 하나는 우주에서 인공위성 신호를 쏴줬을 때 이게 위성 접시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그 신호를 받아주는 거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도 성공시켰다. 자, 우리 도인 이유는 스타링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이렉트 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 요걸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겁니다. 에어버스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중국 내에서만 하진 않는다. 여기 써있죠. 에어버스랑 제휴를 맺어서 요 터미널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항공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에 요걸 얻는 거거든요. 얘가 들어가져 있으면은 인공위성 신호를 받는 거죠.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스타링크를 잡게 되면은 무료에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 경험하셨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되기 시작한다. 중국 거를 이용을 해도. 그리고 에어버스하고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중국 한정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여기다가 미국하고 함께 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하고 협상을 진행을 해서 그 틈을 파고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브라질,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같은 곳들이 있죠. 자, 5월 말까지는 600기 이상의 위성을 추가 발사할 거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2030년까지 15,000기를 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우주 인터넷 자체가 지금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 양분돼서 다시 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가보죠. 이 회사도 의미 있습니다. 시공도우라고 하는 회사인데 시공도우라는 말만 하게 되면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G-스페이스라고 하는 영문명을 가지고 있고 지리자동차 산하에 있습니다. 자, 지리자동차는 볼보 드리브 인쇄했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제 국내에도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커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보였을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그 지리자동차 산하에 있는 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특징은 역시 우주입니다. 보이시죠? 요거 이미 띄웠던 거예요. 아니, 자동차 회사가 인공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2022년 9기를 띄웠고요. 현재 2026년에 30기 이상 이렇게 촘촘하게 좀 띄워져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최초로 자체 위성망을 보유한 회사가 된 건데 이걸로 뭘 할 거냐? 자, 여기 밑에 있는 게 자체 시스템이거든요. 요걸 이 패널과 이런 것들 이제 오프로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에 탑재를 하게 되면은요. 자동차 안에서 끊김없이 인터넷 전송도 받을 수 있고 어디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누가 하고 싶어 하느냐? 당연히 스타링크죠. 지금 계속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이 두 개 회사 합병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요걸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인공위성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서비스의 개편이 될 테니 이것도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모든 자동차가 인공위성에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가는 길 중에 하나는 모든 자동차는 인공위성에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해외 판매를 하거나 전체 글로벌적으로 갔었을 때 앞으로 인터넷과 인공위성에 대한 연결들 그리고 AI 시스템에 대한 확장들 이 모든 게 중요하게 될 텐데 이거를 누가 선점하느냐? 기술력을 가지고 이미 자동차에 밀어넣기 시작했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저고도 경제예요. 자, 저고도 경제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고도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1000m 이하예요. 이 1000m 이하를 저고도 경제라고 하는데 하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장사를 해라. 자, 모든 서비스라는 것들은요. 길이 열려야지만 그 다음에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배를 생각해보게 되면은 배가 왔다 갔다 거리는 해상이라고 하는 우리 바닷길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고 경제가 확장이 되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도 도로가 확보가 돼야지만 경제가 확보가 돼요. 근데 이제는 하늘이죠. 하늘 같은 경우 이 길을 열어줄 테니까 민간 생태계 돈을 벌어라 라고 시작하는 서비스가 이거고 그럼 여기서 누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드론 배송, 알리바바, 징동닷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택시 중국이 지금 이쪽 기술에서는 거의 탑이죠. 이항이라고 하는 회사도 갖고 있고 DJ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대표랑 분야로 더 키우기 시작하겠다. 언제부터? 2024년입니다. 2년 됐어요. 저고도 경제 이거 새로운 성장 동력
성장 동력 먹거리로 가지고 가자 선언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정책 제도 흐름에서 2026년 7월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중국의 민간 항공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따르게 되면은요. 지방 정부들 그러니까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 자체 예산 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해라. 요거 평가지수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하게 된 거죠. 이걸 제일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중국이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의미심장한 회사 몇 가지를 봤는데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볼게요. 자, 첫 번째 차이나타워입니다. 차이나타워 딱 봐도 뭐 하는 회사냐? 탑이에요. 우리나라 한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전처럼 철탑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이 넓으니까 21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느냐? 이 철탑들, 노후화된 철탑들 새롭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보다도 요거 유지 보수하면서 AI를 심어 넣겠다. 철탑에 AI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죠. 산불 감시 체계부터 시작해서 홍수가 났을 때 그거를 컨트롤하고 볼 수 있는 것들까지도 AI가 들어가 있는 송전탑이 된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하나 더 갑니다. AI 수리라고 나온 것들. 요것도 의미 있었어요. 요게 이제 수문 같은 경우에 홍수 같은 것들 방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들. 이렇게 띄어진 철탑들이 보고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드론이죠. 이 드론의 전투 기지로 씁니다. 여기 지금 스테이션을 달아놓고 나서 여기서 드론을 발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혹은 다른 철탑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자, 210만 개나 되니까 드론 자체는 우리 행동 반경은 넓게 잡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시간이 짧죠. 배터리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근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것들이에요. 개구리 점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철탑에서 다른 철탑으로도 갈 수 있는 것들. 요거를 강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한전도 이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중국의 반도체 전략 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네요. 반도체 전략. 자, 중국의 반도체 전략. 항상 중요하다 반도체 전략. 우리나라도 반도체 때문에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중국은 독자적으로 많이 키웠죠. 하도 미국에서 공격하다 보니까 독자 기술을 키웠던 거고요. 핵심 전략은 국산화시키겠다. 생태계 구축할 거 A부터 Z까지 정부 지원해주겠다.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중국에 반도체 하게 되면은 거기 어디냐? 화웨이 산하에 있는 회사들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대표 기업이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좋고 이 두 개 회사의 부스를 좀 보고 왔어요. 하나는 자오신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무어스레즈라고 하는 이름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왼쪽 회사는 CPU급이고요. 오른쪽은 GP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회사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오신 세미컨덕터는 상하이 정부하고 대만의 BIR이라는 회사, BIR라는 회사하고 13년에 합작회사를 만든 겁니다. 합작해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여러분들 CPU라고 하는 것들은 인텔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규약을 정해놨어요. X86이라고. 여기 라이센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간에. 그래서 못 만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AMD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소송을 했고 크로스특허 부분을 해결을 하게 되면서 AMD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는 회사가 바로 대만의 BIA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랑 합작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 세 군데가 이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회사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7000 모델 하나 만들어서 이걸 갖다 범용화 시켰고요. 이제 8000 모델을 만들어 갖고 확산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중국 정부의 그리고 중국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미국이 인텔이나 AMD의 수출까지 맡게 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국산화 시켜야 돼. 그래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저도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해보죠. 자, 두 번째는 무어스레즈입니다. 이 무어스레즈는 중국의 GPU 엔비디아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2020년에 대놓고 엔비디아의 글로벌 부사장이 잔젠중이요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좀 가지고 와서 독자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요거죠. 우리 보통 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엔비디아의 최대 큰 장점은 마치 한컴을 쓰던 사람들이 워드로 갈아타게 되면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엔비디아 쿠다를 썼던 사람들이 다른 또 AI 머신을 사용해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걸 무사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호환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제공해준 회사예요. 이번엔 바로 앞에 있는 거 MTT S5000이 전시가 됐습니다. AI 전문의 가속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용 핵심 무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또 하나 재밌게 봤던 거는 얘입니다. MTT AI 큐브라고 되어져 있죠. AI 큐브. 이 작은 미니 PC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3-in-1이에요.
AI 비서 기능도 쓸 수 있고 AI PC로 쓸 수 있고 NAS로도 쓸 수 있다. 그런데 스마트 홈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로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로컬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LLM 설치도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QM부터 시작해갖고.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단말기 생각해보세요. 어떤 단말기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 옆에 있는 거, 셋탑박스죠. 수많은 기업들, 아니죠, 우리 통신 3사. 자, 통신 3사가 한번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 스탑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했었잖아요. 그때 한참 우리가 음성으로도 명령 내리고 음악 듣고 스피커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얘를 진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뭐냐? 야, 앞으로 AI 시대가 왔고 로컬 AI, 온디바스 AI, 집에서 AI가 모든 걸 총괄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대로 가게 되는데 이거 이 시장이 얘네도 뛰어들었어? 그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방금 전 제가 얘기했던 셋탑박스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든지 이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얘기 가겠습니다. 중국 통신사가 미는 AI 2심에 대해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AI 2심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좀 볼 수 있었어요. 이 2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유심 생각하시면 되는데 2심이죠. 그 물리적인 칩이 아니라 심어주는 것들, 여기다 AI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AI랑 소통하는 기능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과금책이에요. 우리 AI랑 대화하는 것들을 생산이라 그러고, 근데 생산량을 갖다가 쓰는 것들을 우리가 토큰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할당량에 따라서 비용 정산을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근데 이걸 되면 뭐가 좋으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중생태계 진영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2심은요,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한 글래스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링이라든지 어디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서 AI 기능을 쓰게 만들어주고, 이 중간에서 어떻게 비용을 산정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빌링을 할 수 있고 계산기사를 뭐 끊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통신사가 해주겠다, 이런 야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진열되어 있던 거는요, 이렇게 귀여운 반려 로봇들이 진열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과금 체계까지도 어떤 디바이스, 어떤 AI든지 간에 연결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 자, 요걸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또 우리나라 통신 3사들의 먹거리, 정말 전 세계적인 통신사들의 지금 먹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문자 비용을 받았었고요, 전화 비용을 받았었잖아요. 전화 몇 초당 얼마 이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받죠. 통신사들은 데이터를 판매를 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를 돈으로 환산해갖고 우리는 무제한 데이터를 쓰거나 뭐 100기가, 20기가를 쓰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토큰을 판매하는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중국이 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국내 있는 회사들, 전 세계 있는 회사들, 이젠 조금씩 2심 토큰 AI, 이게 연결된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제가 빠르게 정리한다고 좀 정리 한번 해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상하이 MWC 굉장히 재밌었었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곳들 다양한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꼭 가시기 전에, 우리가 중국어를 못하더라도 요즘에 AI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도움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들, 관심사 있는 것들,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것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